한국은 1등이 아니라 1등을 잘 흉내낸 나라일 뿐이다. 하버드 대학 강의실. 이 오만한 선언은 침묵을 갈랐습니다. 유럽의 원조 자부심, 중국의 거대한 역사, 일본의 정교한 관리론으로 무장한 300명의 엘리트 학생들. 그들은 한국을 그저 운이 좋았던 추격자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한국이 왜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377년의 금속활자, 24개의 문자,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시험 하나. 왜 이 오래된 설계가 오늘날 우리가 쥔 스마트폰과 반도체의 유전자와 닮아 있는가? 가장 날카롭게 반박하던 일본인 학생은 침묵했습니다. 지식을 가둔 문명과 지식을 해방한 문명. 한국 문명의 가속을 만든 치밀한 설계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첫 번째 비밀이 열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낡아빠진 필사본 이미지가 떠 있었고 마크 피터슨 교수는 이미 강의를 시작한 상태였죠. 300명이 넘는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교수의 질문이 강의실을 관통했어요.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드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군사력이라 답했고 또 누군가는 자본이라 외쳤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시 렌입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3학년이고 오늘따라 이 강의실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쓴 단어는 지식의 민주화였어요. 조부께서 평생 경멸하시던 그 표현이었죠. 지식은 관리되어야 한다고, 통제되어야 국가가 안정된다고 배웠는데 이 강의실에서는 정반대의 논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중세 유럽의 필사본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성경 한 권을 베끼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평균 3,000개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필사승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인간의 손은 불완전했고 결국 지식은 복사될 때마다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는 거였죠. 교수는 그것을 데이터 무결성의 실패라고 불렀어요. 저는 노트북에 그 표현을 적으면서도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지식을 데이터로 취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금속활자로 인쇄된 조선시대 서적이 나타났고 교수는 이 책들이 수백 권 찍혀도 단 한 글자의 차이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1377년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시점에 한국은 이미 지식의 무결성을 완성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저 역시 미간을 찌푸렸죠.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앞줄에 앉았던 유럽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정확도가 전부는 아니라고 구텐베르크는 지식을 시장에 올렸고 그것이 세계를 바꿨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확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질문이 강의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위에 시장은 설 수 없다는 말이었죠. 교수는 유럽의 인쇄혁명 초기에 얼마나 많은 오류투성이 책들이 유통되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혼란이 발생했는지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식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먼저 지식이 썩지 않게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펜을 놓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금속활자로 찍힌 한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고 같은 페이지를 여러 장 겹쳐놓아도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이 지식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지식을 상품으로 봤지만 한국은 지식을 건축물처럼 다뤘다는 거였죠. 틀림없이 쌓아 올려야 다음 세대가 그 위에 설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고 말했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냐는 물음이었어요. 기술이 그토록 앞섰다면 당연히 패권을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부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논리가 떠올랐어요. 피터슨 교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판에 큰 글씨로 한 단어를 적었어요. 확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수는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가 중요하다고,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달했는지가 문명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만들어졌다면 그 지식은 누구에게까지 갔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방금 적은 메모를 읽었어요. 무결성, 신뢰, 인프라. 이 단어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부께서 말씀하신 질서와 통제는 지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교수가 말하는 무결성은 지식을 퍼뜨리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방향이 정반대였죠. 옆자리 학생이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교육의 문제로 가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의 논리가 틀렸다고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수긍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게 정말 문명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일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피터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각국의 인쇄소 분포 지도가 나타났고 교수는 구텐베르크 이후 100년 동안 유럽 전역의 지식이 어떻게 퍼졌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문맹률 통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된 지 100년이 지나도 유럽 인구의 70% 이상은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다는 수치였죠. 교수는 말했습니다. 지식을 정확하게 찍는 기술과 그 지식을 실제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유럽은 전자를 해결했지만 후자는 수백 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한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 했다는 게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질문이 강의실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커서를 깜빡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식, 무결성, 신뢰.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강의가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흐름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유럽 지도였고 빨간 점들이 대륙 전역에 박혀 있었어요. 각 점은 인쇄소의 위치를 나타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었습니다. 베네치아,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을 거쳐 유럽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문명의 확산이구나 싶었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의 전파 아니냐고, 한국이 아무리 앞섰어도 그 기술이 세계로 퍼지지 않았다면 역사를 바꾼 건 유럽이라고 주장했죠.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세계사 교과서에 실리는 건 구텐베르크였지 고려의 금속 활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피터슨 교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물었어요. 세계를 바꿨다는 건 무슨 의미냐고요. 유럽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다시 질문을 던졌죠. 지식혁명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 퍼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 지식에 접근했는지.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교수의 질문을 받아 적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이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감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는 분명 개별 국가 내부의 지식 확산을 이야기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문명은 경쟁이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외부로의 확장이 핵심 아닌가요? 저는 손을 들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직 교수의 논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박하는 건 위험했어요. 교수는 새로운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문맹률이었어요. 인쇄술이 발명되고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영국은 80%, 프랑스는 75%, 이탈리아는 70%의 문맹률을 기록했다는 수치였습니다.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인쇄소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였다고요. 지식은 인쇄되었지만 귀족과 성직자, 상인 계층에게만 집중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화면의 숫자들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었던 시대였고 지식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계층이 관리해야 효율적이었습니다. 조부께서 늘 말씀하시던 논리였어요. 질서는 차등에서 나온다고 모두가 똑같이 안다는 건 혼란을 의미한다고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자국민 전체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회는 언제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중얼거림이 들렸지만 선뜻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졌죠. 한국이 기술은 가졌지만 세계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결국 중요한 건 영향력이지. 내부 확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무거웠어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되물었죠. 그럼 세계란 무엇이냐고요? 다른 나라들을 바꾸는 게 세계를 바꾸는 거냐고, 아니면 자국민 전체의 삶을 바꾸는 것도 세계를 바꾸는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의 전제 자체가 뒤틀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수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18세기 조선의 문맹률 추정치였습니다. 양반 계층은 거의 100% 문해력을 가졌고 중인 계층도 80%를 넘었으며 심지어 일반 백성 중에서도 40% 이상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다는 연구 결과였죠. 같은 시기 유럽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바로 범위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발명하고 멈춘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사회 구조를 설계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40%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부께서는 조선을 낙후된 봉건 사회로 묘사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지만 교수가 제시한 자료들은 달랐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100년 동안 서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심지어 여성들도 언문을 배울 수 있었다는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교수는 이것을 지식의 민주화라고 불렀습니다. 옆자리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지식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지식이 넓게 퍼진다고 해서 국력이 강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동의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지식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중국은 지식을 통제함으로써 거대한 제국을 유지했고 일본은 지식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했어요. 피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질문으로 답했어요. 지식이 넓게 퍼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 지식을 배우려 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접근 가능한 지식과 접근하고 싶은 지식은 다르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칠판을 응시했어요. 교수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감이 왔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쉽고 가까이 있어도 그것을 배울 동기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식의 확산이 정말 문명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일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교수는 다시 유럽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과 도서관의 분포도였어요. 18세기까지도 이런 기관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방으로 갈수록 희박해졌습니다. 반면 조선의 서당 분포도는 달랐어요. 전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심지어 산간 마을에도 서당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인프라의 차이라고 설명했어요. 유럽은 지식을 중앙에 집중시켰지만 조선은 지식을 전국에 흩뿌렸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서구 열강이 세계를 지배했고 조선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소리내어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교수의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고 섣부른 반박은 오히려 제 논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지식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그 지식이 사회 전체에 퍼졌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지식을 찍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닫기 시작했지만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배울 수 있는 조건.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체계, 교육 시스템, 아마도 그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교수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피터슨 교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에 접근하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요. 같은 지식이라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면 그것이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죠. 강의실 문을 나서며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속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산의 범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교수의 논리는 분명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식, 넓은 확산, 그리고 다음은 속도. 하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막연하게 불안했습니다. 조부께서 가르쳐주신 세계관과 교수가 보여주는 논리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고 웅성거림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난 강의 이후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들을 정리해왔거든요.
피터슨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멎었고 교수는 곧바로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지식에 접근하는 속도가 문명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교수는 지난 시간에 접근성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그 접근의 속도를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여러 언어의 문자들이 나타났어요. 라틴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그리고 한글. 교수는 이 문자들이 각각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비교하겠다고 말했죠. 교수가 첫 번째 예시로 보여준 건 한자였습니다. 기본 한자 3,000자를 익히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리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복 학습이 필요한지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 역시 어렸을 때 한자를 배우며 수없이 반복해서 쓰고 외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어려운 만큼 깊이가 생기고 그 깊이가 사유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닌가요? 교수는 이어서 한글을 보여줬습니다. 24개의 기본 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평균 학습 시간은 단 며칠에서 몇 주라는 설명이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쉽다는 게 장점일 수는 있지만 그게 곧 우월함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쉬운 문자는 표현의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피터슨 교수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각 문자 체계의 입력 속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자와 일본어는 입력할 때 중간 변환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글은 자모를 조합하면 즉시 글자가 완성된다는 거였죠. 교수는 이것이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생각에서 표현까지의 시간 차이가 학습 속도와 지식 생산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키보드를 내려다봤어요. 일본어를 입력할 때 로마자로 치고 변환하는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과정이 갑자기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일었어요. 속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깊이 있는 사고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히려 느린 과정이 사유를 정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동의 문해력 발달 속도를 비교한 연구였어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평균 5살에서 6살 사이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완성하지만 한자 기반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10살이 넘어서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학습 속도 차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한글을 쓰는 아이들은 이미 다음 단계의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어려운 문자는 깊이를 만든다고 속도보다 사유의 격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한자의 상형성과 표의성은 단순한 소리 기호와는 차원이 다른 철학적 깊이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죠. 조부께서 늘 말씀하시던 논리였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규정한다고요. 피터슨 교수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어진 답변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교수는 사유는 지식을 얻은 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깊이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한글을 쓰는 아이들은 남들보다 10년 먼저 생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의 논리가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차이. 그게 정말 문명의 속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요인일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조선시대 서당 교육 과정이었어요. 아이들은 평균 5살에 천자문을 시작하지만 동시에 한글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병행했다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이중 전략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한자로 깊이를 추구하되 한글로 속도를 확보한다는 거였죠. 결국 조선의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중국이나 일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지식 습득 단계를 통과했다는 게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어요. 하지만 그 속도가 실제로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졌는가? 조선은 결국 근대화에 뒤처졌고 일본이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교수가 분명 그 질문까지 예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는 현대로 시간을 옮겼어요. 디지털 시대의 정보 처리 속도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같은 양의 텍스트를 입력할 때 한글 사용자가 일본어나 중국어 사용자보다 평균 30%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였죠. 교수는 이것이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문자 체계 자체의 효율성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30%의 시간 차이가 누적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물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글을 쓴다고 가정하면 1년에 100시간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10년이면 1000시간, 20년이면 2000시간. 이 시간 동안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이 저항했어요. 옆자리 유럽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지 못했느냐고요. 실리콘밸리는 영어권에서 탄생했고 세계를 바꾼 IT 기업들도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동의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문자 체계가 아니라 자본과 시장 아니냐고요. 피터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답했어요. 디지털 혁명의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그 혁명을 가장 빠르게 사회 전체에 확산시킨 나라는 어디였는지 물었죠. 화면에는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두 지표 모두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확산 속도는 압도적이었어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혁명을 시작하는 것과 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미국은 기술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전 국민이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속도의 배경에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생산하는 문화적 DNA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는 그 DNA의 뿌리가 바로 한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교수의 논리가 단계적으로 쌓여가고 있었어요. 정확한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에 빠르게 접근하는 시스템. 인쇄술이 무결성을 만들었다면 한글은 속도를 만들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불완전했습니다. 지식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교수는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배우려 했을까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동기가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시간에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죠. 그것이 개인의 열정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닫기 시작했지만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교육열. 조부께서는 그것을 한국인의 비합리적인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하게 모두가 배우려 하는 혼란스러운 사회라고요. 하지만 교수는 분명 다른 관점을 제시할 거였어요.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왜 배우는가? 조부께서 가르쳐주신 세계관과 교수가 보여주는 논리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미 질문 하나가 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배우려 하는가? 저는 자리에 앉으며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동기가 있다는 건 별개라는 교수의 말. 한글이 배움의 속도를 높였다 해도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며 오늘 강의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했어요. 피터슨 교수가 들어왔고 인사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교육열 지표가 나타났어요. 사교육비 지출, 대학 진학률, 학습 시간. 한국은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교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고 누군가는 문화라고 답했고 또 누군가는 경쟁 사회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부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교육에 집착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니까요. 비합리적일 정도로 공부에 매달리는 사회. 그래서 불행하고 과로한 학생들이 양산된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한국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교수는 학생들의 답변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문화라는 답은 설명이 아니라 회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교수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교육열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교수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감이 왔습니다. 분명 시스템 이야기를 꺼낼 거였죠.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배우고 싶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그 답을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교수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배우려 했을까요?
단순히 지식이 가까이 있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배우려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무언가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였죠. 교수는 칠판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가능성. 배움이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능성이라니 너무 추상적인 답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걸까요? 조부께서는 늘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부는 타고나는 것이고 노력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질서이고 안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때 앞쪽에 앉았던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식은 소수에게만 허락해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모두가 배우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주장했죠. 중국은 그 질서를 오랜 세월 유지함으로써 거대한 문명을 이어왔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조부께서 늘 말씀하시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죠. 지식은 관리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국가가 안정된다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출세를 꿈꾸면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물건을 만들까요? 사회에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그 분담은 어느 정도의 고정이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피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답변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건 통치에는 유리하지만 성장에는 불리하다고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문명이 가속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였죠. 교수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어요. 안정과 혁신. 그리고 물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칠판을 바라봤어요. 안정과 혁신. 이건 이분법 아닌가요? 둘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교수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지식을 소수가 독점하면 안정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오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반면 지식이 널리 퍼지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혁신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주장이었죠. 교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대 데이터였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 R&D 투자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교수는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국민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수는 천천히 답했어요. 이건 국민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요.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는 경험이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 그것은 문화가 되고 DNA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게 교수의 주장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교수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는 경험. 그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들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그런 경험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했지만 교수가 곧 설명할 것 같았거든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보상이 있으면 사람들은 배운다. 하지만 그 보상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보상 시스템이 명확할수록 사람들의 동기는 강해진다고요.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던 사회가 있었다는 거였죠. 교수는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보상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보겠다고요. 시험이라는 메커니즘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왜 그것이 알고리즘처럼 작동했는지 다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닫기 시작했지만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보상 구조, 예측 가능한 보상.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교수는 교육열을 비합리적인 집착이 아니라 합리적인 반응으로 설명했어요.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는 경험, 그것이 누적되어 문화가 되었다는 논리였죠. 밖으로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 조부께서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혼란스럽지 않다고요. 하지만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그 질서는 대가를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늦춘 데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적은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교육열은 결과다. 보상이 있으면 사람들은 배운다. 예측 가능한 보상이 동기를 만든다. 이 문장들은 명확했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상 시스템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다룬다고 했죠. 시험이 알고리즘처럼 작동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시험은 알고리즘인가? 내일의 강의가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조부께서 가르쳐주신 세계관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스크린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험은 알고리즘이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알고리즘이라니 시험을 컴퓨터 용어로 설명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이미 강의를 시작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며 지난 시간의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모상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가? 교수는 칠판에 두 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시험과 세습. 그리고 물었어요. 사회가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신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며 긴장했어요. 조부께서 늘 말씀하시던 주제였거든요. 질서는 계승에서 나온다고, 검증된 가문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요. 교수는 화면에 조선의 과거제 구조를 띄웠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로 이어지는 단계별 시험 과정이 나타났어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고 시험 문제는 동일했으며 채점 기준은 명확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투명했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을까요? 양반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교수는 구체적인 기록을 제시했어요. 평민 출신 합격자 명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는 통계와 함께요. 심지어 노비 출신이 과거에 급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쪽에 앉았던 유럽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예외 아니냐고, 대부분은 여전히 양반 출신이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몇몇 예외 사례가 전체 시스템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답변은 달랐어요.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라 가능성이라고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전체의 행동을 바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는 중국의 과거제와 비교했습니다. 중국도 시험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합격자의 대부분은 이미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고 사실상 상류층의 재생산 도구로 작동했다는 거였죠. 시험은 열려 있었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다는 게 교수의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의 통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달랐을까요? 같은 시험 제도인데 왜 중국과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요?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그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다고요. 지금은 시험 시스템 자체에 집중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는 조선 과거제의 채점 방식을 보여줬어요. 답안지에서 이름을 가리는 봉인제도, 복수의 시험관이 독립적으로 채점하는 시스템, 부정이 발각되면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엄격한 처벌. 이 모든 장치들이 공정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일본 학생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일본도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빠르게 발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험 없이도 가능했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세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서구를 따라잡았고 오히려 한국보다 먼저 근대화했어요. 피터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답했어요. 일본은 위에서 아래로 변화가 내려왔다고요. 정부와 엘리트가 결정하고 국민이 따랐다는 거였죠. 반면 한국은 아래에서 위로 압력이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배우고 싶어 했고 모두가 시험을 보고 싶어 했으며 그 압력이 사회를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저는 펜을 놓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수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지속 가능성. 위에서 내려오는 변화는 빠를 수 있지만 엘리트가 멈추면 함께 멈춘다고, 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압력은 느릴 수 있지만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는가? 조선은 일본보다 늦게 근대화했고 결국 식민지가 되지 않았는가? 시험 시스템이 그토록 우월했다면 왜 그런 결과를 낳았는가? 저는 손을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제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가혹할 정도로 공정한 시험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시험이 공정하면 공정할수록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믿는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집단 기억이 되어 세대를 넘어 전달된다는 거였죠.
조선의 과거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어떤 사회보다 공정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화면의 문구를 응시했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공정하다. 묘한 표현이었어요. 공정함이 가혹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조부께서는 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칙만 고집하면 사회가 경직된다고요. 하지만 교수의 논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직되어 보이는 공정성이 오히려 사회를 유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였죠. 교수는 현대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부정이 발각되면 사회적 분노가 폭발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집단 기억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집단 기억, 알고리즘. 이 단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입력과 출력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노력을 입력하면 결과가 출력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되면서 사회의 기본 운영 체제가 되었다는 게 교수의 주장이었어요. 교수는 일본과 다시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관직이 세습되었고 무사계급이 아니면 출세의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능력이 아니라 출신이 미래를 결정했다는 거였죠. 교수는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요. 일본은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불안정하지만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동적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건 혼란스럽다는 뜻 아닌가요? 조부께서는 늘 질서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안정이 발전의 기초라고요. 하지만 교수는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불안정함 속에서 혁신이 나온다는 논리였죠.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공정한 시험은 집단 기억을 만든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시험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기억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전달된다는 거였죠. 조선의 과거제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기억만으로 충분할까요? 제도가 사라지면 기억도 희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교수는 다음 시간에 그 기억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닫기 시작했지만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교수의 논리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시험이 단순한 선발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알고리즘이라는 주장. 가혹할 정도로 공정해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논리.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시험 하나만으로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가혹할 정도로 공정한 시험. 알고리즘으로서의 교육열. 집단 기억.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조부께서 가르쳐주신 질서와 안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교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교수는 분명 더 큰 그림을 보여줄 거였습니다.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말이에요. 그게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웅성거림 속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피터슨 교수가 들어오기 전부터 스크린에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3가지 조건의 결합. 저는 자리에 앉으며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강의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인쇄술, 한글, 시험. 이제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게 될 거였죠. 교수가 들어왔고 인사도 없이 곧바로 칠판에 3단어를 적었습니다. 무결성, 가속도 보상. 그리고 돌아서서 물었어요. 이 3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느냐고요. 강의실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는 인쇄술이라 답했고 또 누군가는 한글이라 말했으며 시험이라는 답변도 나왔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맞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힌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인쇄술은 지식의 정확성을 보장했습니다. 한 글자의 오류도 없이 수백 권을 찍어낼 수 있었죠. 한글은 배움의 속도를 높였어요. 몇 주면 읽고 쓸 수 있었고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시험은 보상 시스템이었어요. 배우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했죠. 하지만 이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와 함께 작동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피터슨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3개의 원이 나타났어요. 각각 무결성, 가속도, 보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처음에는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어요. 이 3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각각의 효과만 낸다고요. 하지만 세 원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작동하면 단순한 합이 아니라 곱의 효과를 낸다고요. 저는 펜을 들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곱의 효과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무결성만 있으면 정확한 지식이 보존되지만 그것이 소수에게만 전달됩니다. 가속도만 있으면 빠르게 배우지만 배워야 할 동기가 약해요. 보상만 있으면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만 배울 도구가 부족하죠. 하지만 이 3가지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는 조선사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책이 인쇄되었고 한글로 빠르게 배울 수 있었으며 과거제가 보상을 약속했어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당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자료였어요.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였죠. 저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폭발적 증가라니 과장 아닌가요? 하지만 교수가 제시한 수치는 명확했어요. 조선 초기에는 몇백 개였던 서당이 후기에는 수만 개로 늘어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정부 주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였다는 설명이었죠. 앞쪽에 앉았던 유럽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서당이 많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 아니냐는 반박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수만 개의 서당이 있어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피터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답했어요. 질문의 전제가 틀렸다고요. 질과 양을 대립 개념으로 보는 건 잘못이라는 거였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어요. 양이 늘어나면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면 질이 올라간다고요. 서당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상승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도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이건 시장 논리 아닌가요? 교육을 시장처럼 다루는 게 옳을까요? 조부께서는 늘 교육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한 확산은 혼란을 낳는다고요. 하지만 교수의 논리는 정반대였어요. 확산이 오히려 질을 높인다는 주장이었죠. 교수는 다시 세원의 그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세원이 완전히 겹쳐 있었어요. 교수는 가운데 교집합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명은 가속된다고요. 정확한 지식을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 때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교수는 이것을 자기 강화 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노트에 적었어요. 자기 강화 사이클. 한 가지가 다른 것을 강화하고 그것이 다시 처음 것을 강화하는 구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책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이 배우면 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며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책이 출판된다는 순환이었어요. 옆자리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은 불안정하지 않느냐고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면 그건 위험한 구조 아닌가요? 피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답변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맞다고 이 시스템은 불안정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멈추기도 어렵다는 거였죠. 관성이 생긴다는 설명이었어요. 세대를 거쳐 경험이 축적되면 그것은 문화가 되고 DNA가 되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교수의 논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제도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작동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인쇄술, 한글, 시험.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이뤘다는 게 교수의 주장이었어요. 교수는 비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은 인쇄술과 시험이 있었지만 문자의 가속도가 부족했고 중국은 인쇄술과 문자가 있었지만 시험이 실질적으로 닫혀 있었으며 일본은 문자와 교육이 있었지만 시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는 칠판에 표를 그리며 정리했습니다. 3가지가 모두 갖춰진 건 한국뿐이었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에 표를 따라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을까요?
이 시스템이 그토록 우월했다면 당연히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손을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교수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문명의 가속도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지만 100년 후에는 숲이 된다고요. 조선의 시스템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는 훨씬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였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00년 후라니 그건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교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증명을 보여주겠다고요. 이 시스템이 현대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구체적인 산업과 기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닫기 시작했지만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교수는 지금까지 이론을 쌓아왔습니다. 무결성, 가속도, 보상이 결합하면 문명이 가속된다는 주장.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여러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학생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중국 학생은 자기 강화 사이클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맥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의 강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인쇄술, 한글, 시험. 세 단어가 화면 위에서 점처럼 흩어져 있다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의 논리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증명은 아직이었죠. 다음 시간이 결정적일 거였습니다. 교수가 현대의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 모든 논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게 될 테니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도쿄에 계신 부친께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버드에서 한국 문명론을 듣고 있다고, 그게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알게 될 거였죠. 교수가 반도체를, 디지털 기술을, 현대 산업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거였습니다. 아니면 전부 무너질 거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의 산업 발전에 관한 논문들을 읽었어요. 반도체,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교수가 무엇을 보여줄지 미리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명확한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역사와 현대 산업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컸죠. 오늘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스크린이 켜졌고 제목이 나타났어요. 이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드디어 증명의 시간이었어요. 피터슨 교수가 들어왔고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이론적 차분함 대신 뭔가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교수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 반도체 클린룸의 사진이었어요.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정밀 장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0.1나노미터 단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죠. 단 하나의 먼지 입자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알고 있었어요. 일본도 과거의 세계 최고였고 지금도 소재와 장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일까요? 기술력만의 문제는 아닐 거였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화면을 바꿨어요. 반도체 수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수율이란 생산한 칩 중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의 비율이라고 설명했죠. 한국 기업들은 90% 이상의 수율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같은 공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7.80%에 머물렀다는 통계와 함께요. 교수는 물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장비라고 답했고 또 누군가는 투자 규모라고 말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는 다 같은 걸 쓰고 투자 규모도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교수는 칠판에 한 단어를 적었어요. 무결성에 대한 집착.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무결성. 첫 강의에서 들었던 그 단어였어요. 교수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데 단 하나의 단계에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가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완벽한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거였죠.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건 금속 활자와 똑같은 논리라고요.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금속 활자와 반도체를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는 계속 이어갔어요. 금속 활자는 1000권을 찍어도 한 글자의 오류도 없었고 반도체는 1000개를 만들어도 한 개의 분량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는 이것을 문명의 습관이라고 불렀어요. 앞쪽에 앉았던 독일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정밀 제조에서는 세계 최고 아니냐고, 무결성은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밀함은 독일 제조업의 상징이었고 일본도 품질 관리로 유명했죠. 피터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하지만 그 차이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다고요. 지금은 한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교수는 아직 비교가 아니라 증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계속 설명했어요. 매 공정마다 기록되는 데이터의 양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품질 지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였죠. 교수는 이것이 인쇄술의 DNA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을 정확하게 복제하고 보존하는 습관 말이에요. 교수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번에는 디지털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서비스 확산 속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확산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교수는 물었습니다. 이 속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화면의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10%에서 90%로 도달하는데 한국은 5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은 10년, 유럽은 15년이 걸렸다는 비교 자료와 함께였죠. 교수는 이것을 가속도라고 불렀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적었어요. 한글 입력 속도, 모바일 최적화,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복잡한 작업을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평균 30%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문자 입력이 빠르고 인터페이스 이해가 빠르며 새로운 서비스 적응이 빠르다는 거였죠. 옆자리 미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세계 IT를 주도하는 거 아니냐고, 속도보다 혁신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과 빠르게 쓰는 건 다른 문제였죠. 피터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답했어요. 혁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있는 걸 빠르게 개선하는 혁신이라는 거였죠. 미국은 전자에 강하고 한국은 후자에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덧붙였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때로 후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창조적 혁신과 개선적 혁신. 이 구분이 새로웠어요. 조국께서는 늘 일본의 개선 능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카이젠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셨죠. 하지만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른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교수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R&D 투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였어요.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위였고 스타트업 설립 건수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우고 도전하려 할까요?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세 번째 단어를 적었어요. 모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는 경험이 수백 년간 축적되었다고요. 시험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대학으로 계층이 이동했으며 기술로 부를 이뤘다는 기억이 DNA에 새겨졌다는 거였죠. 저는 펜을 놓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는 이제 세 가지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의 무결성, 디지털의 가속도, R&D의 보상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도식을 띄웠어요. 정확하게 만들고 빠르게 개선하고 그 결과로 보상받으며 그 보상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였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반도체는 현대판 금속 활자입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습관이라고요. 정확성에 대한 집착, 속도에 대한 욕망, 보상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가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교수는 증명을 보여줬어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 측정 가능한 수치,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요. 반도체 수율, 디지털 확산 속도, R&D 투자 규모.
이것들은 모두 1등이거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작동하는지 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왜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리하는 문명과 해방하는 문명의 차이에 대해서요. 교수는 증명했습니다. 이론은 현실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일본은요. 일본도 한때 반도체에서 세계 1위였고 제조업에서 최강이었으며 기술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한국에 뒤처진 걸까요? 다음 강의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분명 그 질문에 답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답은 제게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비교가 아니라 제가 배워온 모든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강의실은 이전과 달리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웅성거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이 결론이라는 걸요. 저는 가장 앞줄에 앉았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피터슨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도 없었어요. 교수는 칠판 앞에 섰고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적었어요. 관리와 해방.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교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둘 다 장점이 있고 둘 다 단점이 있으며 둘 다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겠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어요. 교수는 일본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지식을 관리했다고요. 에도 시대의 쇄국 정책, 메이지 유신의 선별적 수용, 전후의 계획적 산업화. 모든 단계에서 일본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거였죠. 교수는 이것을 성을 쌓는 것에 비유했어요. 견고하고 아름답고 방어 가능한 성 말이에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성. 조부께서 평생 말씀하셨던 가치였어요. 질서, 안정, 계획. 일본은 혼란을 피했고 효율을 추구했으며 검증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죠.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의 장점은 명확하다고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오래 지속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고 질서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교수는 이것이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성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어요. 성은 높이 쌓을 수는 있지만 넓게 퍼질 수는 없다고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안전하지만 제한적이며 그 안에서만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였죠. 외부의 새로운 것들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문지기가 검열하며 승인된 것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못했어요. 교수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떠올렸어요.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뒤처졌죠. 왜일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여전히 뛰어났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한국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은 지식을 해방했다고요. 과거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한글은 모두가 배울 수 있었으며 서당은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통제는 느슨했고 혼란스러웠으며 때로는 비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지식은 흘렀다고 교수는 말했어요. 교수는 강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강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범람해요. 하지만 강은 흐르면서 지형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만들며 결국 바다로 나간다는 거였죠. 교수는 한국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정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조부께서는 강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범람하고 파괴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방을 쌓고 수로를 만들며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교수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현대의 사례를 들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출시하고 빠르게 개선했다는 거였죠. 일본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한국은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계획을 세웠고 한국은 실행하며 수정했어요. 교수는 칠판에 표를 그렸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업 문화를 비교하는 표였어요. 의사결정 속도, 실패 허용도, 조직 유연성, 정보 공유 방식. 모든 항목에서 두 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어요. 이건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요. 안정을 택할 것인가, 속도를 택할 것인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일본도 성공했다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삶의 질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성이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가 일본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일본은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고 인정했어요. 성은 아름답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이어진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은 지키는 것이고 강은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교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일본은 1980년대에 절정에 달했지만 그 이후 정체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성공 공식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검증된 방법, 안전한 선택, 실패 없는 경로. 이것들이 과거의 성공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미래의 변화를 막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는 한국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0년대에 디지털 전환을 겪었으며 2010년대에 스타트업 붐을 겪었다고요. 매번 혼란스러웠지만 매번 살아남았고 매번 더 빨라졌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강의 특성이라고 말했어요. 부딪히고 돌아가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요. 저는 노트북 커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타이핑할 수 없었어요. 교수의 말이 하나하나 제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조부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 질서의 가치, 안정의 중요성, 계획의 필요성. 이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성을 쌓을 건가요? 강이 될 건가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답은 없다고요. 다만 선택의 결과는 있다고 덧붙였죠. 교수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본은 지식을 지키느라 시간을 잃었고 한국은 지식을 풀어 시간을 벌었다고요. 둘 다 자기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안정을 얻고 속도를 잃었으며 한국은 속도를 얻고 안정을 잃었다는 거였죠. 강의가 끝났습니다. 교수는 자료를 챙겨나갔고 학생들은 하나둘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캐슬 또는 리버. 저는 그 두 단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강의실이 텅 비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복도로 나가자 캠퍼스가 평온했습니다. 학생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기숙사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맥북을 켰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리버. 그 단어를 크게 적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찰스강이 보였어요.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예측할 수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 강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친께 전화를 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버드에서 무언가 깨달았다고 조부께서 가르쳐 주신 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웠어요.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렌이 아니었어요. 8주간의 강의가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성벽이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죠. 우리는 지식을 지키느라 시간을 잃었고 한국은 지식을 풀어 시간을 벌었다.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강. 그 단어가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